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시던 우리 최상욱 대표님과의 대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워낙 부동산 문외한이어서 부동산 얘기를 거의 안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우연히 그 허그 주택보증공사 네. 그 재무제표를 까보고 너무 놀라서 1년 내외에 대손 충당이 네. 6조입니다. 22년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보도에 네. 따르면 25년까지 앞으로 3년간 대략 9조대 중반, 즉 10조 가까운 돈이 전세 쪽에서 네. 또 물리게 될 것이다. 네네. 그러면 그게 전세 시장이 1000조니까요. 네. 전세 시장이 1000조인데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퍼센티지는 10%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조 원 정도의 보증보험 가입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세 실거래 지수는 10% 정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10조 원 정도는 보증액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보증시장에 대해서 약 한 9대1 정도로 주도보 허그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서울보증으로 가는 편이니까 그러니까는 주도보의 피해액이 좀 많은 상황이고 원래는 주도보가 전세보증보험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분양보증이랑 전세보증이 주도보의 주력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1년에 4, 5천억씩 영업이익이 계속 났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적자가 났고 올해는 뭐 더 큰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주도보도 레버리지율이 있어요. 자기 예. 자본의 60배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 주도부 증자나 이런 부분부터는 국토부가 증자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돈 들어간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네. 벌써 1조 증자해서 7천억 증자했고 3천억 추가를 할 생각인데 네. 올해 손실 규모에 따라서 그 멀티플이 또 달라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916 부동산 대책에서 또 주도부하고 주택금융공사 양개 기관에 5조 원씩 더 보증 사업을 PF 보증 사업을 더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주도부에 일어나는 일이 과거 정말 그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그 미국의 정책금융기관 주택정책금융기관에 일어났던 그런 부실 사태에 약간 그런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일 우리 최 대표님 모시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딱 그거거든요. 프레디맥, 페니맥의 제2판 한국판이 된다.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근무 문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PF 지급 보증 이슈도 사실은 뭐 증권사나 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보험사들이 브릿지론 PF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한 60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가 아직 본 PF로 가질 못했고 건설사들이 수주를 일부러 안 하고 있고요. 미분양 날까봐. 네. 그러니까는 22년 9월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서 23년 9월 정도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지 1년이 넘었고 보통 평균적으로 이런 브릿지론 PF 금리는 10%가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레버리지율이 저축은행이 여기 익스포저가 적은 게 저축은행은 이런 브릿지론 PF에 그러니까 4배까지가 가능하고 네. 비저축은행 금융기관들은 소위 9배, 90%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자기 자본 10%, 차입 90%로 토지를 사요. 네.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 20%, 차입 80으로 사야지 되다 보니까 브릿지론 시행사들이 뭐 소위 보험사라던가 카드사라던가 이런 회사들한테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증권사 포함해서 브릿지론 PF를 빌렸는데 그러니까 10% 금리에 자기 자본 비율 10%고 대출 90%인데 1년 지났으니까 자기 자본이 녹았겠죠. 네, 이자 생각해보면.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녹았는데 이거를 내년 총선 전까지는 문제를 삼지 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대주단 협의체를 스스로 만들어 다 어차피 다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가지고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시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 천안이나 이런 쪽에서도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다가 이 똑같은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다가 브릿지론 단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9배를 빌려가지고 땅을 샀는데 본 PF로 못 가니까 자기 자본이 올해 말에 다 소진되는데 네. 대주단에서는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차라리 난 연장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 계속 연장을 해주니까 일단 터트리지는 말아달라는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이게 60조짜리 그 리스크 사업이고 근데 이게 본 PF도 100조 원 넘는 이런 사업장들이 있는데
요즘에 분양을 왜 안 하냐면요. 네. 분양을 하면은 그 3년 이내, 그러니까 마감 기간 안에 공사를 해야 되고, 네. 공사를 제때 못하면은 우리 예전에 건설업에서 다뤘었던 지체 보상금 같은 걸 내야 돼요. 지체 상급을. 분양도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그거를 온타임 못할 것 같으니까 분양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양도 잘 안 하고 있는데 브릿지론 오는 거를 건설사가 수주받을 일은 없으니까 여기를 완전 장벽을 빡 쳐버렸고, 네. 그러니까 요 브릿지에서 본 PF로 못 넘어가고, 그게 지금 자본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대주단이 그들에게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주단 스스로가 그거를 계속해서 조금 이연시키는 분위기가 있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다, 그래서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내년 뭔가 선거 전후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게 한 번에 터지든가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주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9.16 대책도 그래서 바로 이 PF 지원 금액을 10조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랑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들 기관에게 돈이 더 필요하니까 네. 돈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 시행사들한테. 그럼 시행사들한테 그 돈 좀 받아서 한 6개월, 8개월 남은 거 또 이제 연장 안 하고 이자 내면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닌데 요 시장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엔 이게 주택 가격도 조정이 됐고 전세 가격도 조정이 되는 그런 22년 때문에 발생을 했었던 건데, 아까 시작은 저희가 그 주도보나 주금공 이런 거 했지만 분양 관련해서도 다 금융 문제고요. 네. 엮인 건 다 금융회사니까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 관련해서도 다 이제 금융회사가 묶인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만 하는 게 아니라 분양 보증 사업도 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분양의 99%다 주도보를 통해서 분양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소위 이게 서프라임 때도 보면은 그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누군가가 보증을 서줬는데, 네. 그게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 당시 CDS였고, 네. 그 CDS를 팔면서 보험사가 돈을 벌다가 CDS가 드디어 돈을 지급해줘야 될 때 그 돈을 못 지급해주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주도보가 최종 대부자 컨셉인데, 그렇죠. 예, 주도보가 지금 자기 자본 규모가 너무 쪼그라들고 있고 손실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뭐 결국 이것도 미국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그냥 세금을 주도부에 넣어서 이제 막으면 되긴 되는데요. 여기 부채를 보니까는 주택 채권 발행해가지고 네. 거의 뭐 국가 채권 발행해서 돈 땡기듯이 그렇게 돈을 땡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뭐 채권 금리가 고공행진하지 않으면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네, 그런데 작년에 소위 그 한전채,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 국내 레고랜드 기관들 이후에? 네. 채권 금리가 튀었던 것처럼, 네. 그리고 올해 주택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 올해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그 40조 원 정도 예산을 돌렸는데, 그것도 기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야지 그런 게 발행이 되고 자금 소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전에 대한 한전채 발행할 때도 그렇고 막 은행채 발행할 때도 그렇고 결국 수요가 있으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그냥 수요가 그만큼 좋지 못하면 채권 금리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높은 채권 금리로 발행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점점 뭔가 이제 고위험 사업으로 가고 있고, 채권 금리가 튈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채권이면 규모가 조 단위의 규모의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한전채 못지않은 규모 또는 그 이상의 채권이 발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들었었냐면, 이거 얘네들 이거 주택 채권 발행해서 다 커버가 되네. 근데 그러면 주택 채권 발행이 얘네 부실 규모가 앞으로 10조면 10조 이상 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채권 시장 교란 요인이 엄청나게 되겠네. 그럼 국가 전체 이자율이, 채권 이자율이 뛰는, 이게 그러니까 공사니까 이게 뭐랄까 준 정부잖아요. 네네. 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튀게 되면, 야 이거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한국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정말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신용 경색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미니 레고랜드 사태 같은 거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지방
채권에 대한 그 크레딧이 떨어졌던 게 네. 그러면서 금리 튀었던 게 22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이어가지고 근데 아마 뭐 10조 원의 그러니까 주금공도 40조짜리 특례론을 쓴다고 해서 40조를 다 찍은 게 아니라 그게 소위 그 주기가 있으니까 네. 그 금액을 다 찍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계속 쌓아둔 상태로 뒤로 갔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시장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교란 요인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규모가 조단인데 어떻게 네, 한전채만 나와도 은행채만 나와도 휘청해가지고 은행 보고 채권 찍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또 은행 보러 채권 찍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부동산 가격 지지하다가 나라 전체가 네. 크레딧 디폴트 위험으로 한 3, 4년 이게 앞으로 한 3, 4년 실패 없이 잘 누적되면 진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08년, 11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던 게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였고 시행사들도 땅을 샀고 그거를 분양을 못해서 한 2, 3년은 갔거든요. 네. 근데 2011년 되니까 그 프로젝트들이 준공이 됐고 사실 준공 때 잔금 들어오는 게 현금 흐름이 제일 커요. 네.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할 때 보통 잔금이 40% 이상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지 여러 가지 부채를 다 상환하고 이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잔금도 없고 그래서 준공 이후부터는 현금 흐름이 완전 막히기 시작을 해서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 그래도 그런 프로젝트 한두 개 있으면은 캐시플로우가 완전 말려버리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말려버리게 되면은 그 개별 기업들도 책임 준공을 해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브릿지론 얘기했는데 본 PF에서도 네. 본 PF라는 게 그 책임 준공이라는 거는 내가 공사비를 못 받아도 건설사 입장에서 내가 공사비를 조달해서 시공을 완료해 줄게. 그러니까는 그걸 뭐 알아서 팔아라 사업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양은 안 돼서 미분양이 뭐 처참하게 나니까 한 60% 미분양 난 상태에서 공사 대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조달해야 되는데 개별 공사가 몇 천억 단위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한두 개 잘못 미분양 걸리면. 나버리면은 바로 그냥 수천억씩 마이너스가 나고 이거를 그래서 회사채를 그 당시에 투자 설명서를 발행하면서 엄청 찍었어요. 네, 건설회사들이. 네, 건설회사들이. 그래서 요즘은 건설회사들의 투자 설명서가 별로 없는데 2011년에는 그냥 전자공시 사이트에 가보면은 정기공시 다음 바로 투자 설명서, 정기공시 투자 설명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투자 설명서 찍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위험하구나 이러면서 이런 게 주홍 글씨가 돼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금리 자체가 훨씬 높고 아마 요 가장 이게 안 좋았던 사이클이 두산건설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네. 두산이 조금 돈 필요해서 더 찍으려 그러니까 일산의 제니스인가 그거. 네, 그거 한 프로젝트 때문에 그게 네. 그러니까 2조 1,000억짜리였는데 네. 당시 계산은 토지비 매수하고 분양가 1,600 평당 1,600에 분양하면은 20% 마진을 벌 수 있다. 네, 1,600이었던 거는 주변 시세가 1,300인데 우린 신축이니까 이러면서 신축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1,600으로 계산해서 전체 2.1조짜리 사업을 했고 4,000억이 버는 게 그 프로젝트 계산이었는데 그게 올 미분양 나버리거든요. 네. 그냥 완전 미분양 나버리니까 이제 1.6조를 조달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반이라도 분양을 했으면은 1조 원이라도 생길 건데 이제 요런 일이 생겼고요. 너무 미분양 나니까 할인해야 되는데 할인하면 그대로 손실 기표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할인을 잘 안 하고 어쨌든 분양 계약만 하면은 분양은 된 거니까는 네. 그때 유명했던 게 사후 애프터 리빙제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잔금 내라.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그러면 그 계약을 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은 500만 원으로 계약만 하면은 중도금 대출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분양자에게 나갔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500만 원인데 중도금 대출 60%가 나오니까 계산상은 2.1조에 60%를 하게 되면은 한 1조 2천억 정도는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500만 원 계약, 300만 원 계약, 일단 이거라도 필요했던 거고 그거 하고 나머지만 내가 조달하면 되겠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준공되고 나서도 사람들한테 그 곧바로 그거를 잔금 치르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5년 더 안에 그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말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준공 이후에도 이거 하나로 4천억의 그 마이너스 캐시플로우지만 전체 사업은 2조짜리였잖아요. 네. 당시 두산건설 시총은 3천억밖에 안 되고 자본은 1조 원 남짓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돈이 근데 이자 비용을
10%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그 돈이 진짜 1년 지날 때마다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게 2018년 말 다 돼서 2011년에 준공된 거를 2018년 돼가지고 겨우 문제를 풀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합병하면서 끝났죠. 네. 그러니까 단일건 한 건으로도 이렇게 그냥 회사가 그 완전 휘청이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D사 거 뭐 채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네, 뭐 3개월 전단체로 개인 주주들한테 엄청 팔고. 근데 지금 보면은 본 PF만 100몇십 조 사업이에요. 지금 예, 전체 현재. 한국,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저도 PF 되게 크다고 느꼈는데 그때 PF보다 지금 현재 본 PF 문제가 한 3배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건설사 입장에서 그걸 알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브릿지론 PF 60조가 올라온다는데 그걸 받겠습니까? 지금 미분양 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셧다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시행 브릿지론 PF 쪽에서는 도저히 수주가 안 된다. 근데 우리 돈도 없으니까 분양을 안 하면 돈도 없는데 돈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대주단이 다 금융기관이고 우리나라는 1940년 체제여가지고 소위 관치금융이 가능하니까 네. 너네 돈 받지 마.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뭐 돈 뭐 천천히 받죠. 이러면서 새마을금고가 이번에 그래서 저기를 해줬잖아요. 연체율이 1%가 떨어졌잖아요. 8%에서 7%로 연체율이. 예. 그리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걸 보고.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돈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PF 사업장들한테 굳이 너네가 돈 받아야 되겠냐, 약간 이런 거고. 그러니까는 자율적으로 그 대주단에서 이 시행사들에게 이연을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안 받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시행사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군공이랑 주도부를 통해 가지고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히 저는 뭔가 어디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심각하니까 잠깐 좀 가벼운 주제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PF를 전혀 못 가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 쪽은 완전 씨가 말랐다. 공급이 완전 씨가 말랐다 지금. 네. 아예 착공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뭐 이렇게 되면 1, 2년 후에 공급 부족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네는 몰라도 서울은 공급 부족이 분명히 있으니 가격이 한번 또다시 한번 슈팅할 수도 있다. 뭐 네네. 그런 얘기하는 그 영향은 그런데 1990년 이후로는 그 반년짜리 영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논의의 정반대 상황이 2015, 16년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논의의 똑같은 상황이 2010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1년에 30만 호 정도 공급하고 서울도 네. 한 2만에서 4만 호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2010년에 그 분양이 21만 호로 역사상 최저점을 찍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10년에 분양이 그렇게 적으니까 2013년에 주택가격 급상승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인허가가 줄었거나 그때 토지가 없었거나 한 게 아니라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양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현재도 비슷한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인허가 받아놓고 올해 분양 못한 게 무려 33만 호 주택이 있습니다. 올해 그 착공을 한 거는 11만 호밖에 안 되는데 네네.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못한 거지 네. 근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2010년에도 올해처럼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13년에 초강세장이 온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았었고요. 2015, 16년에는 정반대 사건이 있었는데 1년에 30만 호 분양하는 나라에서 15년부터 주택시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펜딩 물량이 일제히 착공이 되기 시작하면서 52만 호 분양이 되고 2016년에도 47만 호 분양을 하게 되니까 2년 100만 호를 찍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100만 호를 해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2년에 100만 호를 찍으니까 그때는 거꾸로 2018년에 입주폭탄이 온다. 네. 입주폭탄발 전세가 하락과 매매가 하락이 온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게 되고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강호인 국토부 장관조차도 나와서 언론에 그 15년 말 인터뷰에 똑같은 말을 해요. 네. 지금 우리의 평균 수요보다 인허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2018년, 19년에 입주폭탄이 오긴 왔죠. 그래서 18년에 9.13 정책 발표하고 19년 상반기에 전세가가 빠지거든요.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잠실 전세가 6억대가 4억대로 빠져버리니까 네. 그 동네에도 역전세가 났고 경기도도 역전세가 나면서 평균 5천만 원 빠지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매매가도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겨우 6개월짜리였어요. 이미 아파트가 서울만 하더라도요. 네. 그 아파트가 벌써 180만 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만 호나 2만 호나 전체 재고의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로 이런 영향이 별로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그 기억이 있거든요. 노태우 때 200만 원 짓다 보니까 94년에 한 반에 2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때 아파트가 500만 원도 안 될까 말까 하던 시절인데 네. 200만 원을 지어버리니까 총 재고 그로스가 30-40%가 나와버려가지고 그 공급 폭탄 효과가 엄청나게 컸어요. 분당 일산 신도시죠 그때. 네, 그때 그 30만 원 플러스 신시가지까지 하면 200만 원가 다 지어졌으니까 모든 지역에 신시가지가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재고는 500만 원 될까 말까였기 때문에 네. 200만이라는 숫자는 2년 만에 유입이 된 거니까 엄청난 그로스가 있는 거죠. 근데 18년만 되더라도 이제는 전국 주택 2천만 호, 아파트만 1,000만 호. 근데 30만 호 애드에서 50만 호 애드 플러스 20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에서 20만이니까 2% 애드밖에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미미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2,200만 호, 아파트 1,400만 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10만 호든 20만 호든 정말 소수점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냥 사우디에서 뭐 유정 채굴 하나 안 하면 유가 개폭등 된다 그런 논리랑 똑같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영향이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너무 그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착공을 못한 거지 인허가를 못 받은 건 아니다. 네. 결국 15년 때처럼 시장 돌아서면은 펜딩 주택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또 요즘 하는 얘기 정반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할 수 있고 그다음 전체 모수가 워낙 커진 상태라서 네네. 뭐 10만 호 단위, 30만 호 단위가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듣다 보니까 총 주택 수가 2,200만 원에 네네. 아파트가 그게 2,200만 원이고 아파트는 1,400만 원이고요. 전국에 네네. 그 서울에는 지금 한 380만 호 정도가 있는데 아파트는 180만 호 있고 아파트 아닌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200만 호 정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전체 전국 주택에서 비중으로는 한 9%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10% 상위 10% 네. 주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가 좀 적군요. 지방이 엄청나게 네, 서울은 그래서 아파트 비중이 50% 조금 안 되고요. 네. 경기도는 지금 주택이 한 440만 호 이상 있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는 아시겠지만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근데 경기도는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대부분 다 그 신도시로 신도시니까. 구성된 지역이고 신도시 택지 지역은 다 아파트로 공급되다 보니까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데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세종이고 그다음 경기도도 높은 비중입니다. 2,200만 원, 1,400만 원, 아파트가 1,400만 원인데 지금 1년에 인구가 한 10만 명씩 줄기 시작한 예, 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2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5만 호씩 네. 기계적인 공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200만 호에 2명만 곱해도 4,400만인데 네네. 2분이 되네요. 인구 숫자하고. 지금- 그럼요.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저희가 5,200만 명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5,100 몇십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정점이고 이제 내려가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구당 구성인은 2.4명이거든요. 5,200만 나누기 2,200만 하면 2.4명 정도 나오는데 네. 그게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난 이유도 그 사망 인구가 나오기 때문인데 공실도 현재는 아직 10%가 안 되지만은 네. 일본도 보면은 공실이 한 13, 14%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공실은 계속 올라가긴 할 겁니다. 음.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와, 이 논리만 따져보면 수도권 집중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왜냐면 서울은 지금 총 한 380만 가구? 네. 380만 가구. 380만 호 주택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가구도 그 정도 있어요. 네, 아니, 380만 네. 원 주택. 경기까지 합치면은 800만인데 인구는 2천만이 넘게 사는 그건 거니까. 인천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네. 인천은 또 한 180만 호 있거든요. 인천. 예, 그러니까 인천, 경기, 서울을 하면 수도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도권의 주택은 1,000만 채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 곱하면은 2,500만 명 정도 있는 거죠. 수도권도 수도권에 1,100만 채 정도 있다고 하면은 곱하기 2.3명 하면은 네.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인구 지금 절반이 수도권 살거든요. 네네네. 그 퍼센티지인데 근데 우리 주택 공급 계획에서 수도권에는 지금보다 약 한 170만 채, 약 200만 채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추가되는 사람만큼 인구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채 들어온다고 하면은 400만 명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총인구는 감소하는데 수도권 인구는 더 가니까 이제 퍼센티지는 수도권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55%에서 민 60%까지 수도권 집중도가 생길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어떤 부분을요? 55% 60%까지 인구 전체 비율이 수도권에 살아도 된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절대 하지 않죠.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예, 공급 그런데 지어주는 거 보면. 현 정부 메타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바라보는 그 주류는 두 개의 시각이 있거든요. 네. 이건 오래된 역사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는 도시 경제학적 시각인데 그 많이 몰리면은 직접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경제학자 베이스의 도시를 바라보는 그 눈이고, 한국 대중들에게도 이런 시각들이 많이 전파가 됐는데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썼던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은 이름처럼 도시화하면은 승리한다고 느껴져가지고 이 시각인데, 사실은 이 시각은 40년에 르꼬르비제부터 시작된 시각인데 도시에 다 몰아넣고 기능을 다 몰빵시켜 놓으면은 모두가 해피해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미국의 몇몇 도시들이 완전히 골로 간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토지의 용도 구획을 명확하게 도시를 설계해 놨더니 우리나라처럼 네. 했더니 그 기능이 좀 없어져 버리면은 도시가 작동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나자빠진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어떤 주거단지로 지었는데 그 주거단지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뭐 소득이 높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보니까 다 할렘이 돼버리고 네. 그 슬럼가가 돼버린 데서 살인이 나고 뭐가 나고 하면서 해서 1970년대 미국에 있는 많은 중소 도시들이 일제히 다 소거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능 중심적으로 도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그 제인 제이콥스가 썼던 그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인 제이콥스가 도시공학자는 아니고 이분은 언론인인데 그 사람이 썼던 그 도시에 대한 큰 컨셉은 뭐냐면은 그렇게 기능적이고 획일적이고 이런 도시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의 시대는 1970년대를 기준으로 끝났다. 네. 1980년대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포용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 용도계획제, 획정 용도구역제가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해서 용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도시가 발전하면 가게. 그리고 너무 과밀을 하게 되면은 차량 소통만 많아지고 그 이격만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도시도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도시 살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꽤 많은데요. 2기 신도시 이상, 예를 들면 송도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송도가 되게 비행기로 보면은 되게 멋진 도시인데요. 네. 걷기에는 불가능해요. 너무 넓게 지어져가지고. 건물과 건물의 그 도로가 너무 넓어요. 크고. 네,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완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홈타운은 그 되게 잔도로로 깔아놔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하거든요. 그냥 광역 노선만 쫙쫙 가지. 근데 이런 자동차 중심으로 광역 그 도로를 깔아놓어 버리면은 단절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여기서부터 휴먼 스케일이 아니고 이러니까 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서울이 왜 살기 편하냐면은 서울은 오래된 도시니까 이런 자동차 중심의 직교형 교차로가 못 만들죠. 이미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아기자기한 길이 많거든요. 이게 휴먼 스케일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파가 있어요. 근데 도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아놓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니까 수도권 집중화를 허용했던 거고 그게 아니었던 쪽에서는 좀 나름 지방 분산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어쨌든 2002년 이후에 지방 분산 시도는 끝나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는 이런 담론이 아예 없었고요. 그냥 냅두는 대로 가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집중화가 이뤄졌고,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그 집중화의 끝이 이제 출산율 0.5명으로 그렇지. 가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율화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갉아먹어서 성장하는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최 대표님 만나서 대담하고 또 제가 부동산 대담을 안 하다 뛰어들면서 이제 생각이 막 되는 게, 야, 이 부동산 클러스터들이 지금 생각을 정말 오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지? 지금 단기 이익을 생각하다가 네. 자기네 입장이 포지션이 지금 절벽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 네네. 그렇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지금 보시면은 뭐 2,200만 호. 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200만 호가 이제 지방에도 꽤 많으니까 절반은 지방이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인구가 절반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공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네네. 비는 도시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소멸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되게 좀 안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네. 저는 소멸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게 부산 같은 데만 가도 영도 같은 데 가면은 완전 소멸 중입니다. 부산에 13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그 영도구 저는 저희 고향은 제주도지만 네, 저희 네. 친척들이 영도에 많이 사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영도 사람입니다. 아,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6년간 방학 때는 영도에서 거의 한 6년을 살았었거든요. 네. 40일 정도 가가지고. 거기 사람 너무너무 많이 사는 그 용마산 무슨 공원인가 있었잖아요. 용두산 공원인가? 용두산 공원. 네, 용두산 공원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거 보러 가고 했었는데 네. 지금 영도에도 신축 아파트 지어진 거 빼고 구축들은 거의 싹공실이에요. 지금 지방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지방 전체가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버리다 보니까 네. 그 신시가지 지으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구시가지 건물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실로 남아 있고 이러면서 문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에서 보여지면 이게 지방 문제가 아니라 현재처럼 이제 시작이 돼서 현재 출산율이 이제 본격 현장에 반영이 되는 15에서 20년 후면 네. 서울 경기도 피할 수 없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20년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담론이 없어가지고 그냥 냅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중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이러면서 하시는 거고 사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뭐 그리고 사실 이게 세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세금, 학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 그 집중화도 어쨌든 이제는 피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피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피크로 가는 과정은 어쨌든 그로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와 시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위화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이걸 좋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아니 나라는 망해가지만 매매분들은 좋겠네요. 이 집중화를 통해서 소득을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자산 네, 소득을. 그렇죠.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 효과를 많이 보실 테니까요. 아 그리고 다만 우리나라가 그 내년도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땐 GTX인데 네. 한국은 아직 GTX 같은 그런 초고속 광역 교통망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광역 철도가 있는 경우에는 꽤 먼 거리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 철도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삶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GTX를 얘기하면은 GTX 역세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냥 GTX 역이 근거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시간 맞춰서 움직이면 되니까 네.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해외 그래서 같은 경우. 네네. 네. 그래서 GTX가 실제 준공되면은 내년에는 수서부터 동탄까지만 준공이 되는데요. 그리고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준공되고 나면은 그 속도도 정말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가 하고 나면은 지금보다 상당한 규모의 어떤 분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방에서 살면 삶의 질은 뭐 여기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수십억 하는 집을 몇 억이면 지을 수 있잖아요. 건축비만 있으면. 당장 뭐 파주 같은 데만 가도요. 네. 파주 운정신도시만 가도 아니면 양주 옥정신도시 같은 데만 가도 옥정이나 운정역은 GTX 시발역이자 종착역이 되는 건데 그 역 주변은 주택 가격이 국민 평형 기준으로 막 9억 10억 하지만 네. 운정신도시 전체는 평균적으로 국민주택 가격은 3억 후반이거든요. 네. 그것도 2015년 이후에 신축 주택들이. 그리고 컨디션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네네. 대단지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도 잘 돼 있는데 오로지 단 하나 교통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양주 옥정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GTX가 준공되고 나면 역만 좋아진다 생각하시는데 그냥 운정에서 GTX 역까지 15분이면 가는데 그 정도 가고 강남까지 20분대로 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 일정 맞춰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통근통학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타이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프리랜서라던가, 아니, 그러니까 일정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막 1시간 반씩 걸리니까, 네네. 2시간씩 걸려야 되니까 그게 예. 어려움이 있지만요. 예. 그래서 부동산 공급 문제를 네. 막 그 공급 때문에 뭐 3년 후에 준공이 떨어지고 이거는 되게 1차원적인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유정에 비유를 했는데 사우디가 유정을 몇 개 셧다운을 해가지고 네. 석유를 안 캐면은 석유 가격이 대폭등을 하다 뭐 이런 논리랑 똑같거든요. 네. 석유 시장이 좋아지면 유정을 키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인허가 다 받아놨는데 예.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착공 못한 거지. 인허가를 받았다는 건 땅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아, 그러면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분양하면 미분양할 것 같으니까는 안 하는 뿐이지. 예, 분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허가 난 거는 착공이 바로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재개발 같은 거 싹 밀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인허가 통계로 잡아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도 관리 처분 인가와 그 이주 철거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물량 중에서 40%는 정비 사업인데 네. 지금은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거 중에 60%로 그게 올라갔거든요. 그 33만 호라는 게 그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펜딩 물량이 있는 거는 신규 주택, 그러니까 분양주 그 신도시를 포함한 당장 착공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아까 그 60조 브릿지론 PF 네. 이놈들이 네. 그 분양 착공을 하면서 본 PF를 가는데 네. 예, 못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요 물량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브릿지, 그러니까 본 PF 들어가기 전에 거를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 거는 사실은 바로 본 PF 나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공급이 그렇게 뭐 부족한 건,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착공 가능하기 때문에 한 2년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예. 미세한 가격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막 가격에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